네, 검찰이 롯데 GS 홈쇼핑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각된 지 1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청구를 한 건데 1차 청구 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1차 청구 때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다가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얘기됐었던 것이 그 롯데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받게 했던 그 돈 부분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한 부분에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추가해서 상품권 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났고 또 하나는 GS 홈쇼핑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더더군다나 올해 그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하면서 7월 달에 그 기재부에서 그 예산안을 확정을 해서 20억 정도를 e스포츠 협회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까지 지금 같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사안이 조금 더 무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법원이 1차 청구를 좀 기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재청구를 했으면 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혐의를 확실히 입증해야 할 텐데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진술에 문제가 되겠죠. 예. 1차 청구 때 같은 경우는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GS 홈쇼핑의 액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은 사람 예. 뭐 그런 어떤 진술이 있고 확실한 진술이 있다고 하면은 입증 문제에서 사실은 그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는 그 내용 자체가 예.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좀 포괄적인 정무수석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그 판단 영역이 나눠질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검찰이 좀 전략을 짰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 만큼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그 전병헌 전 수석이 당시에 그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그런 언론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청구가 됐었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영장 발부는 안 됐습니다만 다시 13일 만에 청구했다는 사실은 실제로 이 전병헌 전 수석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추가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영장 발부가 조금 더 유력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12일에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또 그 소식을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첫 검찰 개혁의 사건으로 지목됐다고 할 수 있는 돈봉투 만찬 사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어떤 배경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인환법에 보면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뭐 음식이라던가 그다음에 경력금 같은 것들은 좀 예외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일을 했었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식사값이 그러니까 식사값이 9만 5천 원이었는데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경력금이 100만 원 상당히 이제 지급이 됐는데 원래는 한 명에게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되니까 예. 그 한도를 맞췄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9만 5천 원을 그냥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로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것은 무죄다라고 지금 본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식대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100만 원 초과에 미달한다고 봤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냐 109만 5천 원이 말하자면 그 두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럼 네. 후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럼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본 건데 식사값을 거기서 추가하지 않은 거죠. 법원에서는. 왜냐하면 예. 이것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고생했다고 밥 사주는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 사회상규 정도로 봤기 때문에 네. 그것이 빠지면서 당연히 100만 원 아래쪽으로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제 사회상규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예. 뭐 관행적인 부분이 있을 수 예,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건 뭐가 되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여기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심이 제기가 된다면은 이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검찰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쵸. 당시 식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법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기관이 아예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과 별도로 아마도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법무부나 혹은 법원, 사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본인보다 직급이 낮거나 기수가 좀 아래인 사람들에 대해서 밥을 사주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행이라는 게 계속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도입된 김영란법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를 좀 관행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선까지는 청탁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다시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행령으로 이제 보통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예.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어떤 이 정할 때 사회상규상 그 정도 선은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다른 쪽에서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물가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의식이 형성되어 온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또 일도양단식으로 금액을 정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또 개정 논의가 생긴 거고 그 개정 논의가 또 전원위원회에서 사실은 뭐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뭐 공기업 채용 비리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특정인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채용 절차나 조작 및 뭐 점수를 고치기도 하고요. 기관장이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갖가지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채용 비리가 2,000건이 넘게 적발됐다고 하죠. 사실 좀 충격입니다. 지난번에 예. 강원랜드 사건이 있었을 때만 해도 강원랜드만 그러나 보다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 강원랜드, 금감원, 우리은행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 이외에도 공공기관 275곳에 대해서 그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2,234건의 비리가 포착이 됐고 그중에서 166건이 구체적으로 매우 문제가 심각한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고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또 그중에서 23건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나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고 나머지 22건 정도는 그 제보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서 44건 정도를 지금 수사 의뢰를 했다 좀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채용 비리를 이런 식으로 저질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채용 비리를 저지른 그 구체적인 방식도 사실은 매우 놀라울 정도여서 정말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건 아닌지 네.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죠. 네, 많은 채용- 분들이 충격을 예. 받은 것 같은데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보면은 아까 강원랜드 뭐 채용 분리에 네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응시자 22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식의 조금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까요? 현재 이제 전수조사하면서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구제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 채용이 되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될지 좀 의문스럽고 뭐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현재 아무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시기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정신적 손해배상의 위자료 같은 것들을 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그때 강원랜드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천 명의 그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줄 테니까 좀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실 22분밖에 응시를 안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그러한 식으로 이름이 알려지거나 채용 시장에서 본인들의 그런 상황이 좀 그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고 또 실제 그런 걸 해봤자 아마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변호사님께 좀 하나 더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특혜를 받아서 채용된 사람들을 합격 취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됐는데 합격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또 이렇게 이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예. 사실 제가 응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일반 사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저 상대방이 나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너까지 같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 입학 비리가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입사 비리가 있었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제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거나 뭐 퇴사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일을 도모해서 그런 업무를 방해한 그런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뭐 회사의 간부라던가 면접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있었었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이번에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입은 사람이 내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만약에 그곳을 지원을 했다면 거기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뽑는 권한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응시한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고 응시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예. 나는 뽑아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인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었다거나 예. 뭐 그 과정에서 무언가 대가를 주었다 그러면 또 뭐 역시 식사 문제가 될 자리에 수 함께 있겠죠. 동석을 했다거나. 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문제가 되고 예. 그분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날 좀 뽑아주세요라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와는 반대로 기관장들이 실제로 무더기로 해임이 된다면 이 기관장들이 의외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국민의 개돼지라고 했던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그 해임이 됐지만 다시 그 행정소송 해가지고 다시 복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본인들의 행위가 잘못되긴 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뭐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나 파면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두 번째 남아있는 단계이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뭐 해임까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제 복직이나 이런 것들은 물건을 가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이 정부가 이제 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고 또 제보를 받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제보라는 게 사전 적발이라기보다는 사후 적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예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제보보다는 조금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거의 20년 전에는 수사관들은 범죄 첩보를 많이 받아봅니다. 예. 그때도 사실 이런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 들리는 거죠. 방식도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가장 뭐 흔한 방식은 면접위원을 자기 사람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정하게 넣어야 되는데 기관장의 좀 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돌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는 대안은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일정한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라고 하는 어떤 채용보다는 윗단위에서의 어떤 틀 같은 걸 통해서 면접위원회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채용 자격 같은 거를 주는 거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빠져나갈 방법이 많이 있어갖고 예. 결국은 뭐냐면은 사전적인 조치들에 대한 제도적인 틀과 사후적인 형태의 적발 그리고 엄정한 처벌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지만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예. 특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특채가 빈번했던 여러 곳 같은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할 것인가. 근데 그런 기준이 사람들에게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정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정기 채용보다는 특채를 더 많이 운용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다 맞고 거기에 더해서 아마도 특채와 같은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